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시진핑과 바이든이 통화했다 이 얘기하고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얘기 네. 그리고 푸바오 얘기, 푸바오에 얽힌 외교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보통 두 개 하기 바빴는데 오늘은 세 개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달려봐야 되겠는데요. 네. 바로 달려보죠. 네. 그럼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통화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속보로 떴던 내용이라서 오늘 갑자기 추가된 이슈이기도 하죠. 우리 네. 이제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무려 1시간 45분이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 보통 해봤자 1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정말 할 얘기 다 했다는 거겠죠? 1시간 45분이면.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통역 시간이 있어서 한 절반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1시간 4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웬만하면 다 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간 점검은 지난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담 바로 전날 기후 관련해서 미중 간에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했고 정확히는 샌프란시스코 아니라 그 서든랜드인가요? 하여튼 네네네. 그때 선언을 했고 그 다음날 정상회담을 해서 지역 문제 그리고 뭐 양자간 문제 글로벌 이슈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2일이니까 한 3, 4개월 지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나왔어요. 이슈들 뭐 지금 생각하시는 그 진행자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글로벌 이슈 먼저 할까요? 글로벌 이슈는 당연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랑 그 네네네.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 특히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그거 멈춰라라고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예상 가능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지역 이슈가 굉장히 민감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 이슈는 타이완, 뭐 대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 레드라인이 대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 대만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권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생각하시는데 올해 초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잖아요. 총통 선거가 있어서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승리를 했고 네네네. 그 바로 직후에 나왔던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어요. 네. 네. 그게 네. 가장 중국에서 원하는 이제 답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대만의 표현에 있어서 네 가지 수위가 있는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두 번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세 번째는 대만의 옆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말이죠. 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제 가장 하수들이 한 얘기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현상 변경 반대한다 얘기했다가 조금 분위기 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서 수위 조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지난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발언이 백악관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제도 그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표하는 거랑 저쪽 그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상대국이 발표하는 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네네. 이제 선언문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해서 컴마 하나까지 모든 것을 이제 다 하지만 일반적인 각각 스테이트먼트 내놓을 적에는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한 걸 더 강조해서 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은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네네네.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지역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중국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양자가 되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 있죠.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AI 협력 어떻게 할 네네네. 것인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펜타닐,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네네네. 펜타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네.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반도체에 대해서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어저께도 그 통화에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당신들이 사실은 무역 장벽을 쌓고 있고 네네네. 원활한 무역을 이제 방해하고 있고 대중국에 대한 제재 목록을 더 길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화풀이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선호하지만
미국의 안보에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뭐 한마디로 유출시킬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교 문서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라는 표현을 가끔 쓰실 거예요. 네네네. 우리 표현으로 자주 이제 보는데. 네네 자주 표현. 그러니까 좀 분위기 화기애애했으면 정말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그냥 건조하고 무미건조하면서도 뭐 기분이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이 정도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구나. 막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기술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외교부에서 표현을 하는데 백악관도 그렇고 candid and construct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 근데 한국 외교부에서도 건설적인 대화했다고 하면 뭐 그냥 대면 뭐 할 얘기 했어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외교적으로 쓰는 그 특정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첫 문장을 찾아봤죠.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썼을까 했더니 그냥 지난해 12월 달 딱 그 분위기에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계가. 캔디드 하면은 좀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캔디드 솔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해서 이견이 좁혀지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대만 문제 거의 막 멱살 잡듯이 사실상 싸우고 있는 거고, 네.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제 화를 냈으니까 사실 불만을 표출했으니까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썼겠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화기애애할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었고 그래서 1시간 45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 한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물건 팔려면은 중국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고 있어서 네. 그게 완화되지 않나고 이렇게 좀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그린라이트는 없네요. 현재로서. 일단 그 작년에도 그렇지만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 뭐 국무장관 다 중국에 한 번씩 갔잖아요. 이번에 그 제니 옐런 그 장관이 이번 주에 갑니다. 3일부터 9일인가 하여튼 간다고 하니까 오늘이 3일이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그 카운터 파트너랑 만나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 양국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제니 옐런 장관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은 이제 몇 달 안에 다시 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화 빈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래도 청신호죠. 외교 관계에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요구했니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순서를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통화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원래 급한 사람이 먼저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중국과 뭔가 이게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매니지에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시진핑이 전화를 했을 리는 없는데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약간은 기대를 해도 되지만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양쪽 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시진핑이 싫어하면 또 그만이었는데 양쪽 다 필요했으니까 만났을 거잖아요. 전화로라도. 그러니까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 들어간 것 같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버블부터 경제 이슈도 그렇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 뭐 청년 실업률도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그 불법 이민자들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12월 한 달만 해도 몇천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1년 전에 비하면 몇백 명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계속 불법적인 이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종 망명 신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시진핑 시대에 못 살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간 중산층 혹은 그 중산층 미치지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배면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경 문제도 있는 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민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망친다는 건 그 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이민 문제만 보더라도 중국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무려 1시간 45분 통화를 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약간 미중 간의 그동안의 갈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양쪽 다 지금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얘기로 넘어가도 돼요? 네네. 그러면?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으로 팔았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절대량이 있고 예, 승인이 필요 없는 이제 그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승인을 받는다라는 게 아마 뉴스의 핵심이겠죠. 네, 그만큼 네.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고 내용을 봤더니 미국산 전투기 F-15 50기 등등 해가지고 최소한 24조 원 정도 되는 무기를 판매할 예정이고 그 정도 되는 양이면 이제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 CNN 보도였는데 의회 승인이 곧 이제 승인 요청을 할 거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뉴스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월 7일 이후에 무기를 전달한 것만 한 100여 차례가 된다고 해요. 뭐 폭탄부터 탄약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정 양을 넘지 않아서 그냥 이제 백악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방수권법인가 했던 관련법이 있지만 그 긴급 명령을 통해서 그냥 사실 이제 우회로를 찾는 거죠. 긴급 명령이라고 해서 역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00여 건이 된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이제 워낙 큰 액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한창이고 또 공식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좀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지금 오른팔과 왼팔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 유엔에서는 뭐 휴전,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르긴 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얘기한다. 뭐 전쟁하지 말아라, 가자지구에 민간인들 보호해라, 950분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무기를 지원하거나 혹은 팔고 있으니까 완전히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대책이 없을 수 있나 싶긴 한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권자 눈치를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유권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틱톡을 보고 자란 혹은 자라고 있는 그 젊은 세대, 뭐 미국의 또 MZ 세대 이런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미시간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이 굳이 맞아요. 가서 네네. 뭐 10만 명 이상이 11%나 네, 됐다고 11% 그랬죠. 정도 됐죠. 그래서 10만 명 이상 반대 의사를 굳이 가서 밝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원하지 말아라는 그 표심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이제 특히 이제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어떤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가서는 휴전하라고 하고 한쪽에 가서는 무기를 팔고 있고 이렇게 대책 없는 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반전 여론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시위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고.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이번 뭐 10만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10만 벌였습니다. 명이면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만 명 그렇습니다. 시위한 셈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모여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졌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폭력 사태도 뭐 발생했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이머전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묘하게 정말 끈끈하게 단합하잖아요. 그때는 네네네. 뭐 이제 피하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단합을 하는 것이고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전쟁을 하겠다고 자국에 이스라엘로 입국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한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자지구에선 거의 막 50%가 아사지경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사람들이 너무 처참하게 사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0만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이제 네타냐후 즉각적으로 지금 내려와서 조기 총선을 치러라라고 퇴진하라는 뜻입니다. 내각제니까 총리 물러나면 바로 그렇죠. 의회 해산하고 총선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벌써 이제 12년 하다가 2011년에 잠깐 쉬고 한 2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뭐 한 14, 15년째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냥 오른쪽이었다면 지금 거의 구구파랑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굉장히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상 1위죠. 그 실권자죠. 그 척 슈머 그 상원 미국 민주당의 미국 척 슈머. 민주당의 척 슈머 네네네. 원내대표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대놓고 네타냐후 퇴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와, 며칠 척추면은 비중이 굉장히 큰 굉장히 정치인인데. 크죠. 네. 예, 우리나라 뭐 당대표, 원내대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인데, 유대계인데. 그래서 척 슈머가 그 네타냐후를 퇴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미국 언론에서 며칠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네. 척 슈머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까. 네타냐후 그것도 바로 반박하고 네. 뭐 비난하고 대놓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 그러니까 안팎에서 지금 네타냐후가 이제 압박을 당연히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탈장 수술도 받으셨고, 네. 네타냐후 총리가요? 네, 네. 그것도 속보에 건강이 안 나왔어요. 좋아졌구나. 네. 아. 그래서 탈장 수술 받기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지금 사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수술 받으시고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네, 네타냐후 입장에서. 자진해서 퇴진은 안 할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확전을 했다는 뉴스도 있어서 더 확전? 걱정이 되던데요. 그 이란 영사관 그렇죠. 공격했다는 이야기. 시리아의 이란 시리아에 영사관인가요? 있는, 네,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대사관 바로 옆에 영사관인데 그 영사관을 대파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정말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밀 타격을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영사관을 타격하는 건 굉장한 처음이죠. 네, 그거는 외교적으로 그냥 대놓고 그 나라 그렇죠. 영토를 침범한 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네네. 외교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네, 본다면. 그러니까 이란을 침공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거기는 그 나라 땅이잖아요. 미국 그렇죠. 대사관은 뭐 그게 네네네네. 이제 미국의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이렇게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란도 굉장히 격양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그 꽤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최소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을 다짐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10월 7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플럭시들, 자기 이제 대리인들을 통해서 뭐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나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직접 나서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변죽을 올리긴 했어요. 뭐 이렇게 계속 보복하겠다, 뭐 이스라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행동으로 옮긴 건 거의 없거든요. 뒤에서 네. 후방 지원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참 받고 있던 터에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복을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는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충 좀 넘어가는 건가? 네, 이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사실 꿈쩍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네. 이스라엘이 많은 그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 중동에서 그 역학관계라는 게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사관이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다짐만 하지 않고 진짜 보복을 한다면 굉장히 큰 전쟁으로 번질 거고, 근데 네타냐후는 그걸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자극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국내에서는 계속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이 와중에 네. 영사관을 폭격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반발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도해서 영사관을 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나쁜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타냐후한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하고 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도 휴전도 하라고 압박하면서 또 뒤로는 무기를 판매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러지도 판매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딱 사태가 해결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충돌을 향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타냐후는 본인이 실각하면 지금 부패 혐의로 뭐 기소된 상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이 극우파들 연정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와해된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과 직결된 거라서 이거를 본인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드네요. 푸바오 얘기까지 해야 돼서 푸바오. 잠깐만 하죠. 네, 잠깐만. 네. 푸바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중국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3일, 오늘 3일이죠. 네. 네. 푸바오. 저도 이제 판다. 힘들고 네. 힘들고 괴로울 때 네. 집에서 이제 보는데 10분만 봐야지 하는데 1시간을 보고 있어요. 아. 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이제 푸바오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죠. 네. 그냥 이게 열풍이라고 보긴 뭐하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의지할 데도 없고 심적으로 예, 좀 마음이 허하고 이래서 더더욱 푸바오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네, 네, 판다를. 댓글로도 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중국이 이 판다를 활용해서 정말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판다 외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걸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외교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냥 뭐 판다만 본다면은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고 뭐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 양가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게 이제 푸바오 일종의 사건이죠. 네네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너무 이제 사실상 외교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네네. 근데 예전에 마오쩌둥이 이제 북한하고 옛날 소련에 판다를 이제 주면서 뭔가 외교적으로 좀 관계가 좀 개선돼 있다 싶으면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한 거죠, 동물 외교를. 그런데 서방에서는 그 당시 냉전이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갖고 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유입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판다는 사실 150개 개체 굉장히 그 폭락했다가 개체 수가 그래서 위험 상황이었다가 150마리까지 150마리까지, 줄었었다는 예, 거죠. 네, 네. 정말 위험했었네요. 정말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제 국제 자연기구 이런 데서 이게 굉장히 위험 상황에서 취약 상황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의 거기서 스테러스를. 예. 그게 어떤 동물에 대해서 멸종 위험이다, 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고를 하죠. 네. 멸종 위기면 위험이고 그보다 좀 나아지면 취약인데 취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시진핑 그 주석이 말렸다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이라고 해야지 우리도 이제 뭔가 이렇게 보석이 희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줄 때 네. 조금 더 폼도 나고. 네네. 근데 이제 판다가 이게 너무 흔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좀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아니야 계속 위험해야 해.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개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소유는 중국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푸바오도 그래서 이제 푸바오는 오늘 이제 가시고 거기서 이제 또 짝짓기를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네. 특정 나이가 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즐거워하기는 너무 냉정한 그 외교적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사육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방사가 잘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걸려 있어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판다를 포획해서 보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 사육한 뭐 식용개 사육할 때처럼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생도 있고 예. 아예 이제 소위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소위 감금시켜서 사육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야생에서 원래 키워야지만 본래적인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 내부에서 키우는 그 개체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잔인하다. 왜냐면 동물이라는 게 자연의 그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고 이제 그런 동물권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들을 쭉 읽다 보면 푸바오에 대한 단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 철학자들, 뭐 소설가들 이런 글들이 꽤 많아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 푸바오를 보면 이제 장자의 철학을 생각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장자의 철학까지 꺼내 드신 어떤 철학자도 있고 동물 외교의 명암을 지적하는 칼럼니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푸바오에 대해서는 명암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반려동물의 문제점 이야기할 반려동물 산업 문제점 얘기할 때 네. 개공장 고양이 공장 만들어 사람들이 사랑할 것 같이 생긴 아이들만 맞아요. 계속 생산을 해낸다 공장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의 비판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댓글 보면 사실 그런 그 감정들이 네네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예쁜 동물들만 살아남는 거야,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쉬움 한편에 네. 또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바오 보면서 정말 냉철한 국제관계 외교의 도구라는 점도 인식을 하면 좋겠고 또 그 뒤에 판다 공장 같은 동물권 문제가 있는 것도 인식하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승원 평론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